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55쪽에서 15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그림이 보이죠? 자, 첫 번째 그림. 자, 쓰레기장에서 어린애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값어치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자, 노숙자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노숙자.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까요?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에서 우리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바로 빈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빈곤의 유형,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빈곤이 일단 뭐냐? 빈곤은 자, 기본적인 욕구 충족. 자,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최소한,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원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것을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빈곤은 왜 일어나느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 사고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또는 사회가 막 바뀌어서 거기에 필요한 나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취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냥 노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일을 안 하고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성취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 교육이 불평등해서, 자, 우리 사회에서 학력, 교육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죠. 근데 누구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누구는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대요. 결국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이 부를 창출을 합니다. 부를 창출. 결국에는 자본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뺏기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이런 보장제도가 필요할 텐데, 이런 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착취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 빈곤의 영향은 일단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될 겁니다. 생계가 곤란해질 거고, 먹고 살기 힘들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건강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 확률도 높아질 거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라는 생각이 많아진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자, 빈곤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좋은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빈곤을 해결하기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앞서서 우리 빈곤의 유형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빈곤의 유형은 크게 교과서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절대적 빈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최소한, 즉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 우린 절대적 빈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그림, 쓰레기통을 뒤지는 어린애들,
또는 노숙 생활을 하는 이 노숙자들,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경우에 그 사람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 얼마 정도 될까요? 최저 생계비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자는데 입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한 4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약 40만원, 4인 가구라면 160만원 되겠죠. 그러면 4인 가구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달에 160만원을 벌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절대적 빈곤은 주로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후진국, 즉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후진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선진국에는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선진국에는 없다. 착각할라. 선진국에는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선진국에도 있어요. 선생님이 미국에 한번 여행을 갔었는데 보니까 군데군데 노숙자들이 존재를 해요. 미국 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도 노숙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서 문제가 되는 빈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즉,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 기준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10만원만 들고 간다 해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40만원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40만원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맞죠? 그래서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적 빈곤은 뭐냐? 자, 상대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적게 가져서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위소득이 뭐냐? 자, 중간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줄로 쭉 세웁니다. 그렇게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운데의 소득, 그것을 우리는 중위소득이라 하고 그거의 50% 미만일 경우에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40만원이라고 봅시다. 400만원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50% 미만이니까 200만원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은 선진국, 후진국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선진국, 후진국 모두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모두의 문제가 되는 빈곤은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진국, 특히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빈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 빈곤의 수가 많을까요? 상대적 빈곤의 수가 많을까요? 그것은 국가마다 다르겠죠. 꼭 절대적 빈곤이 많다, 상대적 빈곤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율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주어지면 파악을 하면 될 겁니다. 다음, 자,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일까요? 주관적 빈곤일까요? 상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일까요? 주관적 빈곤일까요? 자,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입니다. 왜? 객관적 빈곤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보여줘도 그 사람은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뭐였어요? 최저생계비 미만이라고 했었어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에 160만원이라면 159만원을 버는 사람들, 가족은 누가 봐더라도 너는 절대적 빈곤이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빈곤이에요. 그럼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주관이겠네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적 빈곤도 객관적 빈곤입니다. 왜? 기준에 안 봐요. 중위소득의 50% 미만. 아까 나라마다 중위소득은 딱 정해질 수 있어요. 맞죠? 소득을 순위별로 쭉 세우면 되니까. 그러면 그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 40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는데 400이라면 거기에 50% 즉 200만원 200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적 빈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죠. 맞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도 우리는 객관적 빈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객관이니까 하나는 주관적 빈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주관적 빈곤이라고 본다면 주관적 빈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올 텐데 우리 절대 빈곤율 이라는 게 있고 절대 빈곤액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절대 빈곤율과 절대 빈곤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말입니다. 마찬가지 상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액도 다른 말이에요. 자, 빈곤율은 우리 인구를 몇만 명이 될지 몇천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100으로 했을 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냐 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맞죠? 그래서 9%, 뭐 5%, 10% 될 겁니다. 근데 절대 빈곤액은 그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되겠죠. 뭐 16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그래서 문제에 나올 텐데 나중에 풀이돼 볼 겁니다. 절대 빈곤율과 절대 빈곤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절대 빈곤율이 5%고 어떤 나라는 10%래요. 어떤 사회가 있는데 A 때는 5%고 B 시기에는 10%래요. 그러면 절대 빈곤액이 A 시기에는 100만원이고 B 시기에는 20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가 2배니까 얘도 2배다 라고 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5%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만원인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5% 즉 10%에 해당되는 요 5% 사람은 400만원까지의 사람이 모여 있을 수도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150만원에 나머지 10% 5% 사람이 모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율이 2배라고 해서 절대 빈곤액이 2배다 라고 해석해도 안 된다라는 거. 상대적 빈곤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문제를 통해서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빈곤이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맞죠? 개인적으로 봐서도 안 좋은 거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잘 살면 될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우리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일할 것을 의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 우리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부를 이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또는 부자라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빈곤층을 배려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면 되겠죠. 금전적인 지원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다든지 우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본다면 생활보장제도 우리 뒤에서 사회보험할 때도 배울 텐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하는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맞죠? 다음 최저임금제.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한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벌도록 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8,530원인가요? 자, 그래서 그 정도를 보장해 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 누진세, 즉 누진 쌓인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연봉이 1200만 원을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연봉이 1억 2천을 번다면 너는 세금을 뭐 10%를 내라.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연봉이 12억이래요. 그러면 너는 세금을 24% 내라. 이렇게 해서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우리 누진세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또는 학력에 따라서 결국에는 저학력자들이 빈곤 상태에 빠진다면 그 저학력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더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빈곤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빈곤의 의미, 그리고 원인, 양상, 해결 방안, 그리고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빈곤의 유형인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두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